저는 미국 증시가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제 예상했던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고 그 이슈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는 좀 하락을 했던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보고 이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미국 지수 이제 다우 산업 지수는 이제 392포인트 상승을 하는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었죠. 그러면서 36,407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92.96포인트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 522포인트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들이 좀 상당히 강했었던 흐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왜 이렇게 좀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는지를 이제 하나씩 좀 보고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서 FOMC 의사록 공개가 나타났는데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 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린 다 알고 있었던 얘기긴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확인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확인이 이제 들어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매입,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제 마무리 짓고 3월께 이제 금리를 올린 뒤 보유 채권 매각이라는 가파른 통화 긴축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이제 긴축 발작 된설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많이 지속이 됐었고 매우 팍팍한 노동시장 흐름 볼 때 정책 금리를 예전보다 빨리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기존의 연준에서는 그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흐름들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대 물가 상승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 물가 연동 국채에서 그냥 국채 금리를 이제 뺀 뭐 이런 거라서 이제 실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기대 물가 상승률이 얼마로 나오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곤 있거든요. 이 흐름들은 일시적일 거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이제 좀 떨어지고는 있었어요. 이제 요거를 기관들을 이렇게 쭉 내려놓고 보죠. 실업률이 쭉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긴 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에 거의 육박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시간당 보상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간당 보상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측면들에서 고용의 질이 저하돼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연준에 있었던 그 스탠스들이 지금 12월 달에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했던 이야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좀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스탠스 싹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거다라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거였고 그 사람들 코멘트 중에서도 3월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일단 좀 올라온 거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금리 인상 이슈는 항상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 장기 시계열 자료 제가 몇십 년치에서 이제 좀 보여드렸잖아요. 볼 때 이제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사실상 주가가 충격을 받는 건 맞는데 결국 요 시기만 잘 넘어가면 요 충격받는 시기만 잘 넘어가면은 증시는 오히려 좀 괜찮아지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들로 일단 처음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에서 일단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라는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일단 좀 나왔었는데요. 이 지표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잠시만 제가 여기 내용들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됐고 12월 민간 부분 고용이 80만 7천 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80만 7천 명으로 발표가 된 것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80만 7천 명 발표됐고 이게 예상치가 대략적으로 40만 정도였거든요. 예상치를 엄청나게 좀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엄청나게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실업률 자체는 코로나 거의 이전 수준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데 고용의 질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고용의 질은 완전하게 좀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들입니다. 어찌되었건 시장에 대한 모습들은 실업률 자체 기본적인 큰 모습들은 이제 잘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은 일단 좀 점수를 줄만하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같은 흐름들 그러니까 이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연준에서는 원래 예전에는 이제 이런 지표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간당 보상이 얼마 안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함부로 못한다 라는 식의 코멘트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스탠스가 전환이 된 거예요. 일단 실업률만 떨어지면 다 될 것 같아 라는 식의 얘기도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 이런 흐름들은 이제 연준에서 이제 그런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안 봐도 되는 지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실업률들만 일단 좀 잘 챙겨 보면 될 것 같고 이 흐름들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또 넘어간다.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는 업종별 흐름들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빨갛죠. 다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이제 다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통신주라고 볼 수 있는 AT&T 같은 종목들이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AT&T 같은 경우는 이제 후불제 전화 가입자 수가 일단 좀 증가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늘어났었어요. 4분기 후불제 순가입자가 130명이 증가를 했고, 뭐 지난해 연간으로 320만 명이나 이제 증가를 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후불제 가입 순증으로 기록이 됐다. 라는 소식도 이제 좀 전해졌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경기 방어주들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들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막 올라온다거나 그런 걸로 역할하는 것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을 가지고 길게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좀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일단 좀 미국에서 제약주들 화이자나 이제 머크와 같은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머크 같은 경우도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조정세들이 나왔었다가 지금 현재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이제 이런 트렌드 라인을 일단 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제약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고 그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돼. 그래야지 미국 시장도 좀 괜찮을 수 있는 하나의 테마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흐름들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도 좀 움직였던 종목들 그냥 간단하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보잉과 같은 종목들도 일단 좀 좋은 모습 좀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뭐 보잉 737 맥스가 50대 계약 소주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 관찰이 됐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미국 시장은 대충 이 정도로만 일단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뭐 안 좋았던 얘기들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재미는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단 좀 빼놓도록 하고 좀 국내 증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항상 좀 보여드리던 자료인데 그 자료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장이 안 좋을 때 좀 봐야지 되는 자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를 좀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진짜 악재인가 그것들을 한번 조금 더 한 번 더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장 아직 개장 전이니까 요거나 한번 좀 봐보죠.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었던 것들이었거든요. 환율, 뭐 금리 그리고 주가들을 이제 좀 정리를 했던 거였는데 과연 이 흐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금리 인상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방송 진행하면서 아주 많이 보여드릴 자료일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해 나갈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게 진짜 코스피 시장에서의 악재로서의 역할들을 할까? 예, 정확히 얘기하면은 금리 인상 시점은 주가가 상당히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충격은 진짜 강하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흐름들 한번 보시면 장기 시계열 기준으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장기 시계열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파란색 라인이 패드,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기준금리가 올라오고 추세적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시점들만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만 동그라미를 코스피랑 우리는 코스피가 중요하니까 자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 2, 3, 4, 5, 5번 정도가 금리 인상 시기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있었는데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과연 주가가 밀리고 있었던 시점이었냐를 봤을 때 이때는 올랐고요. 이때는 올랐고요. 이때 금리 인상하는 시점 인상 여기네요. 이 주가 올랐다가 떨어진 걸로 봐야 되겠죠. 올랐다 떨어졌는데 이건 세모로 하죠. 제 생각에 금리 인상 초반 국면은 일단 좀 올랐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건 세모로 하고요. 요거는 금리 인상 시기에 올랐죠. 처음에 올랐죠. 그럼 이거 동그라미. 금리 인상 여기 동그라미. 사실 이거 볼 때마다 저도 좀 약간 이 그래프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관점도 이렇게 보면 금리 인상하는 시간 동안 올랐다 떨어졌으니까 뭐 세모로 칠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세모로 볼 거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로 볼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흐름들 한번 쭉 보시면요 크게 뭐 밀리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장기 시계열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되게 혹독합니다. 시간들은 진짜 혹독해요. 여기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을 제가 짚어드렸던 요때 당시에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 뭐 장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요거나 조금 더 보죠. 요거나 좀 더 보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자 88년 요때 언저리 보시면은 패드 금리가 6.4 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가 패드 금리가 기준 금리가 1년에 8번 정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왜 이런 1년에 8번인데 매달 바뀌잖아요. 이게 왜 바뀌냐면은 이 기준금리에 대한 배리어가 있어요. 그 배리어 범위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의 내용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면 금리가 일단 좀 올라왔던 거 88년 3월 뭐 요때로 이제 좀 보이죠. 그러면 이제 6.58이었던 게 6.83으로 올라가고 6.87로 올라가면서 쭉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88년도 4월부터의 주가 흐름들을 이제 일봉상으로 한번 좀 보시면은 자, 금리 인상 발표와 금리 인상까지의 시기로 보입니다. 그쵸. 그것도 한번 같이 보죠. 사실 제가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돌려봤어요. 금리 인상 예상이 되고 있던 시점, 뭐 그건 그때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지금 못 봐가지고 안 돌려봤는데 지금 한번 같이 돌려보죠. 뭐. 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것도 보는 게 좀 더 좋긴 한데 미국 게 완전 장기 시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게 나중엔 미국 것도 한번 볼 텐데 미국 거 보면은 너무 길어요. 55년대부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국내 증시 것만 일단 좀 간단하게만 보는 게 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년 4월부터 3월에서 4월 달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었을 거고 자, 왜 더 안 가지? 일봉 88년은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7년부터 나올 텐데 잠시만요. 월봉 데이터는 87년부터 있는데 일봉 데이터가 없네요.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87년은 일단 좀 빼놓고 여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월 이때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93년도부터는 이제 말부터는 주가가 좀 빠졌을 거고 딱 한번 보면은 94년 1월 당시 흐름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때는 오르고 있었네요. 이때는 오르고 있었고
이때는 충격이었던 거죠. 94년 1월 달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 금리 인상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럼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뭐 이런 정도 흐름들 나왔구나. 별거 없었네. 근데 이때는 올라왔었고. 근데 요거는 근데 정확하게 갖다 댈 수는 없는 게 그때 시대에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 한번 좀 찾아는 봐야 돼요. 근데 일단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99년 1월 99년 6월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1월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6월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99년도 자체를 한번 찾아보죠. 뭐 1999년 한 98년도부터 이렇게 한번 좀 보죠. 자, 1월 달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충격이 나왔죠. 예, 충격이 나왔어요. 직후에 한 달, 두 달 정도 충격이 나왔고 2월, 3월 달까지. 근데 그 전은 괜찮았었어요. 예, 괜찮았었고 6월 달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금리 인상이 오면 이때 들어갔나 보네요. 느낌이. 예, 이때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건 뭐 그 전은 또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움직임들이. 6월이 여기구나. 안 좋았다가 바로 올라왔었나? 뭐 이런 흐름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런 충격들 정도는 있었긴 하겠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04년 보면 되죠. 네, 2004년 6월, 2004년 6월을 한번 볼까요? 이때는 많이 빠졌었고요. 많이 빠졌었네요. 빠졌었고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흐름들 보면은 810포인트인 게 7000포인트, 700포인트까지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 정도 됐었네요. 예.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하면은 800포인트였던 게 700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면 한 그래도 좀 퍼센테이지는 조금 될 것 같아요. 예. 퍼센테이지로는 퍼센트 계산해 주는 도구가 있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 네, 일단 뭐 이 정도 떨어졌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보면은 자 여기였었죠. 2016년에 금리 이제 인상 들어왔었습니다. 2016년 가장 최근 2016년이네요. 2016년 몇 월인지를 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2016년 뭐 한 1월, 2015년 11월, 12월, 2015년 말 정도. 자, 2015년 말 정도에서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2015년 말 한참 안 좋다가 좀 요때였었을 거예요. 요때는 요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좋아지네요. 예. 한참 안 좋. 그러니까 요 금리 인상 직전에 대한 시점,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할 거다라는 시점을 보면은 뭐 별다른 게 어떤 때는 이제 좀 빠졌었고 어떤 때는 올랐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금리 인상 요 시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나쁘지도 않았었다. 그냥 그랬다 정도로 제 머릿속에 일단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최근 데이터들은 이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2015년도 그렇고, 자, 2015년도 이제 그 당시에는 안 좋았었고, 2004년 몇 월이었죠? 2004년 6월 정도로 보면은 좀 안 좋았었고 뭐 최근 흐름들은 안 좋았다가 좀 좋아지는 이제 좀 그런 흐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시장을 막 엄청나게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제가 좋다고 말씀 드린 적은 없지만 뭐 좋다라고 대응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주 나쁘게 대응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빠도 금리 인상들을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나빠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오늘 시장 뭐 빠진다고 해봐야 뭐 여기 정도까지 빠지겠죠. 한 2,900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려고 해놨던 건데 이걸 빠뜨렸네. 이제 오늘 뭐 지수 23포인트 빠지는데요. 어제장의 수급들 한번 좀 살펴보면은 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었는데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는 기사를 제가 오늘 하나 찾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제가 어제 매도 차익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매도 차익 거래에 대한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사에서 좀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좀 잘 설명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패턴은 2012년부터 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배당 차익 거래 포지션 청산 차월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런 패턴은 2012년부터 반복되고 있고, 배당 기준일 이후부터 뭐 통상 시거래일 후 주춤한 후 순매수로 전환했었다. 일단은 뭐 저는 차익 거래라는 거는요, 일단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온다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일단 이제 쭉쭉쭉 얘기가 나오다가, 요 얘기는 뭐 그냥 우리 다 아는 얘기고요. 좀 더 내려보면은,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왔었다가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 이 같은 금융투자의 매매 흐름은 배당 차익 거래에 따른 거 풀이가 되는데, 배당 차익 거래는 배당이 없는 지수 선물을 팔고 배당이 있는 현물을 사서 배당 수익을 얻는 투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을 사들여서 배당을 챙기고 선물에서 매도 포션을 잡아 주가라인의 위험을 해지를 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팔고, 그러니까 배당락이 있으면은 선물 갖고 있다 배당을 주지는 않으니까 선물을 팔아놓고, 그리고 배당락에서 주가가 빠질 테니까 배당락에서 선물 매도 수익을 내고, 그리고 현물에서 배당 수익 챙기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이를 기준으로 해서 선물을 되사고 현물을 팔아 포지션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있었던 포지션들을 연초에 청산을 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들이 이제 기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돌아가면 한 2012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통상 시거래일 후 주춤해진 뒤 순매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최근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은요,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형주를 보셔야 돼요. 이 장에서는 대형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 시장 코스피 200 가지고 이제 이 움직임들이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못 들어간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와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물량들이 이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하나 해볼 수가 있는 건 거죠.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물려서 개별주에 이렇게 막 물려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빠진 이슈는 이런 차익거래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차익거래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이 차익거래는 나가면은 들어오고 들어오면 나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차익거래가 이제 들어올 텐데 중소형주로 가줄까? 아니요, 코스피 200으로 들어와요. 프로그램은 코스피 200 선물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들어옵니다. 그에 해당하는 종목들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 코스피에 대한 흐름들은 이제 막 좋아지면서 확산 효과 막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의 흐름들은 아마 대형주들, 코스피 200 중심,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분류하기도 그렇고 코스피 200 중심으로 움직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도 코스피 200 중심으로 뺀 거고 코스닥 150 중심으로 뺀 거예요. 뭐 다 빠지기는 했지만 조금 더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쪽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코스피 200을 봐야 된다. 그 흐름들을 조금 하나 이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얘기로 일단 좀 넘어가서 출발하는 것들 이제 한번 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이 제가 아주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좋게 보고 있지도 않지만 아주 나쁘게도 안 보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버텨주고 있다는 건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쨌든 오늘 그리고 어제 주요 지지선들을 다 이탈을 했지만 차익거래로 빠진 거기 때문에 차익거래 물량들 들어오면 자연히 회복을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 거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찌됐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거고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매수를 해줬을 때 당시에 주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면 뭐 항상 정확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파란색 라인들이 사줄 때는 일단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는 건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들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이때는 뭐 별로 오르는 동 마는 동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것도 좀 확장을 이렇게까지 가져가면은 괜찮았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되는 시장인데, 사줘야 되는 시장인데, 첫 출발은 요 얘기도 하나 하고 싶으면 출발은 외국인이 시켜요. 우리나라 증시 출발은. 레벨업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키고요. 증시의 레벨업 개인 투자 시키고 출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키는 것 같아요. 하자는 이렇게 가거든요. 예, 출발은 외국인들이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었거든요. 뭐 이때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때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올라왔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출발은 외국인들 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팔았고요. 이거 2000년대부터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2000년대에서 매수량만 가지고 한 거라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보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아닌데 대충 뭐 거의 이때 빼고 나면은 거의 제일 아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제가 환율이랑 외국인 투자 매매하는 흐름들을 이제 좀 비교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환율이 이거 제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잠시 이거 제가 좀 보기 편하려고 제가 뒤집어 놓은 건데 일단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요 주황색 라인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외국인이 삽니다. 주황색 라인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여기 외국인이 사요. 물론 이렇게 안 맞는 경우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들 한번 보시면은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 올라오고 올라오는 구간에 떨어지고 이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 그림들 잘 보시면은 안 맞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안 맞았죠. 같이 떨어졌었으니까 안 맞는 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거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은지. 환율이 올라올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파는 것 같은지 환율이 그러니까 뭐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은지 요 그림은 보고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세요. 근데 제 눈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뒤집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집어 놨던 거거든요. 제가 보려고 해놨던 건데 보시면 거의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뒤집어 놓으니까. 그럼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자, 환율 1200원대 라인을 한번 보죠. 환율 1200원 넘어갔을 때 당시 흐름 1200원 넘어갔을 때 당시 흐름 1200원 넘어갔을 때 당시 흐름 1200원 여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1200원 정도 이것도 아니에요. 예, 이 정도 흐름도 보면은 다 요 시점이에요. 주식 사도 돼요. 사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 얼마냐? 지금 환율이 1200원. 조금 더 이거 제가 월봉 가지고 비교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환율에 대한 기준은 한 달의 평균, 이거 하나하나의 한 달 평균 환율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라서 요 상에서의 1200원 위를 요 지표가 지켜주려면 한 달 동안에 1200원 대충 위에서 놀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지고 이 환율이랑 비교를 하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 맞진 않다는 거 먼저 드리고 근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환율들이 그러니까 1200원까지 와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놓은 게 바닥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했을 때 전반적인 흐름들이 괜찮았었고 그러면 장기 시계열상에서는 지금 정도가 그래도 사놔도 되는 자리는 맞아요. 근데 이 구간들이 이거는 제가 진짜 강조드리는데 이 구간들이 고통스러워요. 이 구간이 주가들이 출렁출렁거리고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출렁거리는 구간들이 힘들게 하는 구간들에서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주식을 막 적극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자고 막 이렇게 덤벼들 필요가 있을까? 약간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대응은 좋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좋아질 거를 기대를 하면서 뭔가 어떤 종목을 살지를 공부하는 정도의 시장들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시장 출발하는 얘기 거의 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저는 그 출발 얘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이 금리 인상이고 환율도 역대 거의 최고점에 와 있고 외국인 투자 계속한데 도대체 왜 사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큰 판을 좀 읽어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출렁출렁거리지만 내가 대응하기 좀 편합니다.
내가 대응하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자동차주 현대모비스도 괜찮아지나요? 현대모비스도 올라오네. 현대차도 일단 보합수 좀 버텨주고 있고 결국 이제 종목을 좀 보기는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너무 좀 좋게 보지 마세요. 지금 시장 좋게 보지 마. 하지만 근데 가능성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일단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익거래 들어오면 차익거래는 다시 들어올 거고 그때까지 외국인이 안 팔고 버텨주는 구간들 내에서 차익거래가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복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종들 따라 붙어주면 지금 후보군은 자동차죠. 자동차가 따라 붙어주고 철강주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뭐 조선주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돌아서진 못했지만 이 종목들이 따라 붙어주면 지수가 안정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살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흐름들로 한번 좀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분명히 포텐셜은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여전히 이렇게 좀 사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는 이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이 흐름들이 좀 번져야 되는데 자 12월부터 보자. 이건 보기 나름이라서 자 12월부터 코스피를 4조 3천억을 샀는데 외국인들이 4조를 전기전자에 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중에서 계속 매수가 누적이 되는 가중에서 요게 좀 떨어지고 다른 업종들이 좀 쭉 올라와 줘야 돼요. 고름들 나오면 좀 편해질 건데 아직까지 편해지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좀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편한 시장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